글로벌 시장의 관심사였던 FOMC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고용 목표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물가 안정 목표는 완전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볼커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역볼커 모멘텀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요, 역볼커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부각이 됐거든요. 역볼커 모멘텀이라면 그 이전에 볼커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예. 앞서 그 이계로 캐스트께서 네. 그 연준 회의 결과를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연준 회의 결과가 회의 전에 그 조기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농지와 관계없이 예. 오히려 경기 부양 의지 또 그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조된 것이 아닌가. 성장의 이제 목표를 두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건데요. 예. 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다우지수가 사실상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다우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두가 되고 있는 역볼커 론에 앞서서 네. 볼커 모멘텀은 이 볼커라는 사람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볼커라는 분은 1979년 당시에 그 미국의 FRB 의장을 맡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 경제 상황이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사실상 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앙등하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요. 자, 성장, 경기 부양의 목적을 둘 것인가, 물가를 안정을 목표를 둘 것인가, 요 두 가지 선택길이 있거든요. 예. 네, 당시에 볼커 독트린에 해당되는 이 FRB의 그 의장이 강조했던 그런 문제는 참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좀 다소 틀려서 좀 제가 좀 말을 좀 엇부리겠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의장이었던 볼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쪽에 무게를 뒀거든요.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 쪽에 이게 둬서 그때 당시에 그 물가 안정을 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용어를 이때 나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실 FRB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볼커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그렇다면 이번 연준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역볼커 모멘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역볼커 모멘텀은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작년 12월 달에 페드의 그 버냉키 의장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이었던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이런 쪽에 이렇게 되면서 이 역볼커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이 역볼커 모멘텀은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버냉키 독트린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렸은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공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이라는 것 고용 목표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1979년에 볼커 페드 의장과 그다음에 버냉키 의장이 그때 당시에 했다면 자, 그때 경기 침체다는데 물가가 앙등한 상태에서 볼커 모멘텀은 물가 안정 쪽에 선택했고 그다음에 버냉키가 당시에 의장이라면 물가 안정보다는 사실 경기 부양에 더 주력했다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이러한 그 중앙은행 입장이 그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려면 아무래도 그 버냉키 의장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CQSD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볼커 모멘트처럼 물가 안정을 중심을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면 행정부에서 뭘 하든 사실은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면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 고용 창출을 위해서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다소 훼손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볼커 모멘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이런 쪽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볼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 이 통화론자들하고 이 케인즈 학파 간의 유명한 논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금
천사와의 키스냐, 악마와의 키스냐의 좀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화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학파 간에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털리스트와 케인지안 이렇게 해서 경제 역사에 커다랗게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수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에 있어서 두 파 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가장 오늘 그 얘기하는 중앙은행 목표 관련해서는 이 통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또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을 해소하고 다른 정책과의 그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이런 그 학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개입 원칙을 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 쪽에 이렇게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사실상 방송이든 사람이든 간에 경제 방송은 경제 교육을 목표로 하는 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면 한국경제TV가 상당히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여기에 네. 비유해서 천사와의 키스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네. 그러나 중앙은행이 사실상 물가 안정보다는 다른 목표에 둔다면 진행자분도 그러실 겁니다. 예. 얼굴이 지금 잘생기기 싫어하시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자기 기본 목표 이외에 그 기본 목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이렇게 본다면 시청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렇죠? 지금 대답하기가 상당히 내실이 없는 어렵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버무리시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선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다른 거 하는 각도에서 이거를 악마의 키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게 이 볼코 모멘텀과 볼코 모멘텀은 학파 간에 논란이 됐었던 천사의 키스와 악마의 키스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볼코 모멘텀은 천사의 키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볼코 모멘텀은 악마의 키스에 해당된다 해서 이게 상당히 뿌리를 갖고 있다. 지금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학파 간에 있어서는 뿌리를 갖고 있는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 이제 또 언급인 역벌코 모멘텀이 악마와의 키스에 이제 비유가 된다고 하니까 어감상 뭔가 또 희생이 필요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볼코 모멘텀보다는 역볼코 모멘텀 그런 입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 위기 극복, 성장 회복,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같은 물가 안정 이외에는 다른 쪽에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파 간의 논쟁에서는 악마의 키스에 해당되고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것은 볼코 모멘텀보다 역볼코 모멘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페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 하면 7월부터 들어오는 마커니 지금 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이분이 오실 경우에는 성장 목표들을 더하겠다 해서 그로스 타겟팅이라는 용어가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에서 그로스 타겟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안정은 후순위, 물가 안정은 후순위를 좀 돌리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아킬레스건을 회복해서 경기 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버냉키 회장이 취하는 정책과 그렇다 하루 효과가 어제부터 들어와서 취하는 정책과는 아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안정보다는 사실 다른 쪽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고용과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일본은행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을 했는데 이 총재가 언급한 통화 정책, 이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학가 전임 JOB 총재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 할 효과가 들어오긴 했지만 과연 그렇다 효과가 지금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까 했을 땐 바로 직전에 그 일본행 총재 입장에서는 퀘션을 그린 상태에서 강하게 비판한 상태에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그렇다 할 효과는 버냉키보다 더 강한 역볼코 모멘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윤정기를 쌩쌩 돌린다 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신중하게 잘 공급해야 되는데 윤정기를 쌩쌩 돌린다 하면 중앙은행 총재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일까 하는 각도에선 국제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렇게 캐션을 그리는 상태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물가 안정 목표를 지금 인플레 타겟팅선을 2%로 올린다 하는 건데요. 시라카의 전임 총재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공급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달성하는 일은 없겠다. 그러면 오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인플레 압력이 증가해서 2% 달성하기 어렵다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로타 헤르커가 자기 책임을 회피해오는 문제에서 돈을 무제한 찍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파장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아베 정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IMF라든가 심지어는 아베노믹스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미국조차도 제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상 다른 국가에 파장이 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서 마지막으로는 위기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아베노믹스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네. 미국조차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는데요. 이 고로다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일본에서 지금 미에노 패러다임 그리고 대장성 패러다임 이 두 가지가 논쟁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볼코 모멘텀, 역볼코 모멘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예. 사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생생한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예. 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내에서도 미에노 패러다임은 바로 볼코 모멘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주장하는 대장성 패러다임은 바로 역볼코 모멘텀에 해당된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 세계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지금 그로타 하루코가 대장성 패러다임, 역볼코 모멘텀인데요. 가장 버냉키 의장보다도 더 강하게 이 역볼코 모멘텀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포기 문제까지 돼서 아예 그냥 아베 정부에 흡수되는 이런 쪽이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임명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베노믹스를 가장 신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후보자 3명 중에 그로타 헤루코를 선택했던 것도 바로 이전부터 그로타 헤루코가 선택된다면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면 상당 부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라는 건 물가 안정이다. 그럼 물가 안정 포기한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독립성이 상징이다. 예. 그럼 독립성 포기한다. 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본은행이 아베 정부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좋고 일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아베노믹스가 나중에는 후유증이 있을 때는 누가 그때는 일본을 이렇게 구출했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네. 견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한국은행은 어떻게 좀 변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좀 전통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 예. 비판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페드의 회의를 보면 양적 저기 논쟁이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버냉키 장은 오히려 이 논쟁을 의식해서 더 강하게 경기 부양 쪽으로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그래서 종전에 유지하는 입장을 더 강하게 해서 시장의 양적 조기 우려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나가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시장의 소통과 하는 쪽을 강조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김정일 총재께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에 준비되니까 우리의 금리 문제는 이렇게 사실상 인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경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체감 경기 안 좋습니다. 특히 체감 경기 결정을 큰 부동산 안 좋습니다. 그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중산층 이하의
부메롱 바이어들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고금리 부담에, 이자 부담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한국은행도 환경이 변하고 전 세계 선진화된 중앙은행들이 지금 물가 안정보다는 다른 쪽에 국민의 경제 안정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목표에 두는 시점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알겠습니다는 네.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통화정책도 국가의 어떤 존립 이런 것보다는 국가의 존립은 뭐에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국민들이 받쳐줘야 돼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항이 뭐냐? 국민의 생활 안정에 보이는 것이 국가의 전략 기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대항보다는 국민 경제 안정을 하는 쪽으로 하면 국가의 대항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예. 비판을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의 대항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요. 그런 전혀 아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국가의 존속화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뢰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입니다.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중앙은행의 독립보다는 정책 협조 쪽에 비중을 둔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